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대한 것, 수익금액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타이틀별로 지금 여러분이 다 한번 쭉 해보셨었는데, 한번 거기 448페이지 교재 한번 봐주실래요? 44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금 거기 중간쯤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추가로 하나 더 배운 거 있었어요. 임대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이라 그랬죠. 그 명칭에서도 알다시피 부동산업을 주업을 하는 회사의 그 간주 보증금 있죠. 임대보증금은 그 입금 산입이라 그랬어요. 왜? 명칭이 그랬잖아.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그 항목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를 갖다 조정한 후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법인 세무조정에서 이런 개정 과목별로 세무조정들을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실무가 됐던 자격시험이 됐던 일단 개정 과목, 여기서 우리가 여지껏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총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13가지. 앞에서 배웠던 거 3가지, 여기 13가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배울 거 포함해서 총 한 18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 많긴 하죠. 그런데 하나하나 지금 실제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입력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이 범위 내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입력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입력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그 상황이 좀 내용들이 어려운지라 재무회계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법인세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그 449페이지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자, 근데 아니 우리가 세무조정을 해야지 되는데 개정 과목별로 개정 13개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한번 기억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개정들 앞으로도 여러분이 보실 때 얘는 세무조정이 필요한 개정 과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끔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를 갖다가 말을 좀 만들어 봤어요. 여기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개정 과목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개정 과목을 갖다가 떠올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자료를 입력하시면서 입력한 자료들이 내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개정 과목 이걸 갖다가 떠올리면서 어떻게 입력했다는 걸 갖다가 자꾸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 과목을 기억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거기 보시게 되면 1번부터 13번까지 총 13개 나와 있죠. 제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게 말을 만들었냐면, 자, 쳐보세요. 지금 13개의 개정 과목을 여러분들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개정 과목들은 재무회계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감은 별로 없겠지만, 자, 보통 추석 때가 되면, 제가 이걸 추석 때쯤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정리하면서 말을 만들었었는데요. 처음에 추석 때가 되면 지금 그 추석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과일 중에 하나가 감 아닌가요? 감. 근데 어렸을 때에는, 요즘이야 먹을 게 많이 풍족해져서 별로 많이 욕심들을 내지 않지만,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예전에는 추석날만 되면 어린아이들이 그 먹을 거 서로 감추기 바빴단 말이죠. 많이 챙겨 놓으려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감이 대표적인 거였었는데, 애들끼리 그 감을 먼저 먹기 위해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 맛있는 거 있으면 친구부터 퇴퇴 뱉어놓고서는 이거 내 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개정 과목 13개 중에서 앞에 거는 감, 퇴퇴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러면 감은 감가상각비를 뜻하고요. 퇴퇴는 거기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재무회계 때 기억했던 거라서 세무조정해야 되는 거 13가지 중에서 앞에 3가지는, 첫 번째가 순서가 뭐다? 감가상각비, 두 번째는 퇴직급여 충당금.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부르지만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아직도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그 용어를 개정을 쓰고 있더란 말이죠. 세 번째는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연결된 거는 지금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 직원들의 퇴직금을 예치해야 되는 퇴직연금에 대한 것도 여기 세무조정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13가지 중에서 앞에 감퇴퇴 하면 3가지는 좀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감퇴퇴를 해서 내가 감을 갖다가 내 걸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얘 어디다가 담아서 감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감을 갖다가 좀 많이 양이 많아서 대접을 가져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감퇴퇴 한 다음에 대접 가져와야 돼요. 대접 가져와서예요. 그럼 대는 거기 대손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접은요 접대비예요. 그다음에 가는요 거기 가자는 가지급금 나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저는 약간 좀 변형이 필요해. 가져왔었는데 저는 재고자산, 재고자산 선은 그것도 약간 조정이 필요해. 선은 뭐예요? 세금과 공과, 그죠? 8번에 있는 외화자산 요건 우선 빼놓고요. 그건 좀 특이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세금과 공과 명세서까지 해서 대접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을 제가 일단 시켜놨어요. 그럼 감퇴퇴 대접 가져와서 이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 그죠? 그럼 감퇴퇴 대접 가져와서 벌써 9개 된 거네. 4개만 더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디다 숨겨야지 돼요? 보통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니까 높은 데다 숨겨놓으면 키가 작으니 위에 거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선반에다 숨겼어. 그 다음에 선반업기인데 서문건으로 기억하세요. 선건업기, 선반에다가 올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거기 선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급비용 명세 써있죠. 그 다음에 선건은요 건설자금이자, 그 다음에 업은 업무무관 지급이자, 마지막으로 기는요 기부금. 이렇게 해서 제 나름 딴에는 13개를 순서대로 세무조정이 필요한 개정 과목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서 외우시면 어떠실까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면, 다시 감퇴퇴면은 감가상각비, 두 번째는 퇴직급여 충당금, 세 번째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대접 가져와서는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접대비, 그 다음에 와가 바로 그 변형필랑 외예요. 아까 얘기했던 8번에 외화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대접 가지급금, 그 다음에 와서 대접 저가 재고자산, 그 다음에 와는 외화자산, 그 다음에 가져와서 세금과 공과, 그죠? 그래서 9개가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선건업기 성급비용, 그 다음에 건은 건설자금이자, 그 다음에 업은 업무무관 지급이자, 마지막에 기는 기부금.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스토리를 가지고서 생각하기 어려운 13가지 개정을 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외워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 다음 시간까지 시간 되는 대로 아마 이게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제가 하나씩 그 배경 내용부터 이해를 하고 실기로 입력해보고 연습 조금 해보고 이걸 반복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익숙해지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우리 주어진 시간에 우리끼리만 연습해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이 시간 내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실무와 관련된 기출문제는 올해 거 다 풀어놨어요. 이론도 풀어놨고 법인세도 풀어놨고 실기도 풀어놨고, 그래서 지난번에 법인 세무조정하면서 그 입력했던 여기 동영상 찍어놨던 거 유튜브 참고해서 계속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일단 우리의 지금 현재 목표는 교재를 통해서 실기 법인세 끝까지 다 나가는 게 목표예요. 이거 끝난 다음에는 작년 거는 손 안 대고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올해 그 기출 됐던 것들 있죠. 그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생각이랍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같이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첫 번째 게 감가상각비인데, 여러분이 배웠던 이 감가상각비를 뒤에 이제 실기를 통해서 입력을 하려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문자를 보고서 이해를 해야지 거기다가 이런 걸 입력할 때 이게 그 내용이구나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449페이지에 감가상각비 조정 그렇게 해놓고 필요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보편적으로는 여러분이 재무회계 때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 재무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놓고, 얘는 계정 과목별로 반드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다 처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 정리해 드리면서 여기 처음 보는 용어들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정 과목별 여기 손익 세무 조정 명세서에서는 여기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1번 감가상각비.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감가상각비는 첫 번째 것으로 결산 조정 항목이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결산 조정 항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사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결산할 때 비용으로 다 처리해 놓아야지만 그나마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시당초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계상을 안 했다면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애시당초 송금으로 인정 못 받아요. 아시겠죠? 여기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으로 조정이 안 되는 결산 조정 항목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감가상각비에서 지금 법인세법하고 차이를 조정해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유형자산들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금액을 다 계산을 하겠지만, 그래서 감가상각비 합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왔다고 쳐요. 근데 법인세법에서 감가상각비의 한도액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주느냐면 한도액이 8만원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다면 법인세법에서 비용으로 8만원까지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벌써 여기 10만원에 대해서 비용으로 다 처리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에 다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러면 세무조정을 할 때 2만원은 지금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세무조정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송금에 대해 인정 안 해준대. 그럼 이 금액만큼은 빼줘야 된단 말이죠. 송금을 지금 불산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면 단기 순이익 입장에서 입금 산입을 하든지 여기 차이나는 금액만큼. 이해가 돼요? 또 헷갈려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2만원 차이가 나는 건 알겠죠. 법인세법에서는 여기 감가상각비 앞으로 여러가지 개정이 나오는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에 대한 한도액 그게 별로 없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 한도액을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는 금액만큼은 올해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 이 비용을 다음에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도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 계산은 여러분이 계산기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해당되는 자료를 해당되는 자료에다가 입력하시게 되면 금액은 여기 법인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다 계산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라는 말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건데, 지금 여기 화면 설명된 금액을 보아하니 우리 실제로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하고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 한도액 금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도 초과액이 얼마가 생겼어요? 한도 초과액 얼마가 생겼다? 2만원이 생겼죠. 이건 비용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송금 불산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소득 처분 해줘야 되겠죠. 송금 불산입한 거 이게 외부로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어요? 여기 감가상각비는 그냥 우리 사내에 있는 그런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럼 사내에서 송금 불산입에 송금 불산입하고 짝이 뭐예요? 입금산입이잖아. 여기서 소득 처분 뭘로 해줘야 되겠어요? 두 개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유보 아니면 기타.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비용이 줄어들면 자산은 증가하죠.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었으니, 그죠? 그럼 자산이 증가하면 또는 부채가 감소하면 우리 소득처분 뭘로 해주기로 했어요? 유보. 그래서 얘가 소득처분이 송금 불산입의 소득처분은 유보. 그리고 이름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2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실제로 자료 입력하면 우리 어저께 봤던 학계 등록이라는 데서 소득금액 학계 조정표에서 거기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입력했었죠. 기억나요? 왼쪽은 뭐였어요? 이름이 입금산입 아니면 송금불산입, 오른쪽은 송금산입 아니면 입금불산입. 이게 뭐라고 나와있어요 지금? 송금불산입이면 왼쪽에 입력해요? 오른쪽에 입력해요? 왼쪽에다가. 그리고 띠끌 클릭해보고 나서 얘는 지금 외부로 빠져나간 거 아니죠? 자본계정에 관련된 거 아니죠? 그러면 유보 아니면 유보 발생 아니면 기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는데 얘는 그러면 아 유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 감가상각비 지금 첫 번째 배우는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 결산 조정 항목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감가상각비는 뭘 계산한다? 한도 초과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한도가 초과된 거는 올해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으로 한다. 소득처분은 뭘로 한다? 유보로 처리한다. 오케이? 그래서 요 용어 먼저 하나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이 파트가 실무 파트라고는 하지만 회사에서 유형자산 없는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세무조정은 거의 반드시 다 있겠네요. 예, 반드시 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할 때 용어들 처음 들어보시는 것들이 많으신지라 지금 실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실기만 입력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용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여기 정리를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감가상각비 하면 여러분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와 관련돼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계정 뭘로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자산으로 기록하라는 뜻이죠. 그죠? 이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요. 수익적 지출은 뭘로 처리하라?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뜻이죠. 수선비로.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바대로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을 비용으로 제대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 없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을까? 또 열심히 틀리는 사람이 있을까? 틀리는 사람이 있겠죠. 문제는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본적 지출인 것을 갖다가 여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수선비라고 비용을 처리해 놓은 경우 세무조정을 해줘야지 돼요. 잘못한 거기 때문에. 또는 여기 수익적 지출인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왜 벌어져요? 회계 담당자가 자본적 지출의 의미와 수익적 지출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게 되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자산으로 처리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해줘야지 되는데, 자, 이거 내용은 잘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 내용 들어보시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자, 우선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일단 재무회계
우리 결산서 상에서는 비용으로 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비용으로 들어간 거 원래는 뭘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어. 그러니까 일단 비용으로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어. 비용으로 처리한 거. 그래서 얘를 비용으로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요. 음, 삼각자산도 있고 비삼각 자산인 경우도 있어요. 비삼각 자산인 경우에는 우리 지금 토지 감가상각 하나요? 안 하죠. 그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하나요? 아니죠. 원래는 저기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야 되는데 얘도 비용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삼각 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자산 사용하고 있는 중인 것들. 비삼각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인데 자산 처리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금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 자산인 경우에는 지금 비용으로 처리한 것만큼 얘를 갖다가 우리가 배웠던 빨간색으로 써야 될까? 즉시 삼각 의제라고 해서 즉시 삼각 의제는 뭐야? 일단은 비용은 처리해놨잖아요.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아니요. 비용으로 인정은 하는데 비용으로 인정해 놓고서는 그 한도액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한도액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인 자산을 비용인 수선비 기정으로 삼각자산을 비용 처리했다면 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하는 금액으로 포함시켜서 한도 초과에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즉시삼각의제예요. 즉시삼각의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할 걸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비용으로 즉시 삼각한 것으로 인정하겠단 말이죠. 근데 그 비용을 다 인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한도액 계산하는데 포함시켜서 계산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그런 다음에 비삼각 자산인 경우에는 자산인 경우에는 얘는 비용을 송금 불산입한다고요. 지금 여기 비용 처리돼 있죠. 그죠? 비용 인정하겠다? 이 자산 처리해야 될 건데 자산 처리 안 했잖아요. 거기다가 얘는 삼각자산이 아니라 비삼각자산이에요. 그러면 얘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줘. 송금 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유보. 얘 언젠가 건설 중인 자산은 자산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또 유보 감소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것은 자, 자본적 지출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산인데 비용 처리했을 때요. 비용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삼각 자산인 경우에는 즉시 삼각 의제로 해서 비용 처리 인정해 주겠다. 그렇지만 한도 포함시켜서 계산을 한다. 비삼각 자산을 갖다가 비용 처리했다면 얘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시켜놓고 유보시켜 놓는다. 요게 이제 여러분이 이따가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 다 하나하나 설명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부터 해드리고 얘가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한번 들어본 상황에서 교재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교재 읽지 않고서 여기 실기 자료 입력하는 거 불가능해요. 거의. 자, 이번에는 뭘로 하느냐면은 수익적 지출인데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를 자산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얘는 이렇게 자산을 처리하게 되면 자 봐요. 지금 여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걸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지금 손익계산서에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그럼 이 자산을 감소시켜야 돼. 빼버려야 된단 말이죠. 잘못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자산을 아까 자산을 증가시킬 때는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 거기서 유보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반대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자산 그 금액 증가한 만큼을 송금 비용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을 때는 얘를 송금 산입을 시켜요. 자산이 증가한 만큼을.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 지금 증가돼 있는데 얘는 자산 증가하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수익적 지출이니까 자산이 증가하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손 못 대잖아. 그러니까 세무조정에서 자산이 증가한 것만큼을 자산을 감소시켜야지 돼요. 그럼 자산을 감소시키려면 그 금액만큼은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송금이라는 걸로. 그래서 송금을 그 금액만큼은 산입을 시킨단 말이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처분은 지금 얘가 입금산입, 송금물산입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얘는 지금 송금산입이니까 오른쪽에다 입력해야 되겠죠. 송금산입하면 아니면 입금산입이었었는데 소득처분은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죠? 유보, 감소나 또는 기타. 이 자본과 관련됐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송금산입을 시켜놓고서는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얘는 유보, 감소를 시켜놓는 거예요.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보, 감소 그걸 미리 뺐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일단은 처음 듣는 개념에서 이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중요할지라 요 내용들 다 처음 들어보고 소득처분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쥐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좀 알아들으려고 신경 써서 자꾸 들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정리. 지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요거 자체 구분하는 것은 재무회계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재무회계대로 제대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세무조정 없지만 얘를 자본적 지출인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상각자산에 대한 비용인지 비상각자산에 대한 비용인지에 따라서 상각자산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하면 즉시상각의제로 비용으로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해주는데 한도 초과에 계산한다 이런 얘기고, 비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시킨다. 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수익적 지출인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될 걸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송금산입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소득처분은 유보, 감소. 어차피 유보, 감소밖에 없어. 거기에는 기타는 아니라는 거 알 테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감가상각비와 관련돼서 여기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대한 시험 문제 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보게 될 테니까 자주 볼 때마다 그때그때 복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법인세법에서는 이 감가상각비와 관련돼서 이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비만가액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잔존가액하고 그다음에 비만가액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배웠던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정액법 같은 경우는 잔존가치 있었죠. 그죠? 그리고 비만가액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 잔존가액 또는 비만가액은요, 이 유형자산이 사용기간 내용연수 동안에 사용하시면서 내용연수가 끝날 수 있겠죠. 만약에 차량운반고 5년 내용연수라면 5년 사용했어. 그럼 더 이상 감가상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 처분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장부가액을 다 없애버리면 이 자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거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유형자산인데 감가상각 기간은 끝나고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유형자산이라면 얘가 장부에 표시가 되도록 여기 잔존가액 또는 비만가액으로 그 잔액을 일부러 남겨놓으래요. 그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라고 그러는데, 취득가액의 5% 취득가액의 5% 금액을 잔존가치로 남겨 놓던지, 아니면 거기 1,000원이에요. 1,000원만 딱 띄워놓고 장부 나중에 다 떨어버릴 때 1,000원만 남겨놓으래요.
그럼 이제는 어떤 의도냐면 그 회사에서 유형자산 사용했던 거 그대로 아직 사용하고 있으면 내용연수가 끝나고 감가상각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이 금액을 남겨놓으면 그 자산이 있다는 거 추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잔존가액 또는 비만가액은 취득가액의 5%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1,000원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사용하든지 그 처분 뭐 없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으면서 내용연수 기간 다 감가상각했다고 100%다 없애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내용들은 이따 교재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파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금액은 언제 없어져요? 지금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지금 저희 상각은 다 했겠지만 그 다음에 더 이상 감가상각할 수가 없죠. 근데 1,000원 또는 취득가액의 5%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언제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냐고? 얘는 처분할 때 그때 같이 다 없애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 기준으로? 법인세법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설명했던 중요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얘네들이니까 교재에서 잠깐 한번 여기 검토해보고 정리하고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449페이지에 보세요.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사항, 여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결산 조정사항이므로 법인이 결산 시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 한해서 법인세법상 상각 범위액을 한도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 결산할 때 반영해 놓지 않으면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거기 매입했다든지 자가건설한다든지 기타의 경우 시가라고 표시했던 거 재무액에서 우리 유형자산 취득할 때 부대비용 발생하면 다 포함시키라고 했었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은 법인세법에서도 똑같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TET 2급 배울 때까지 많이 보셨던 자본적 지출의 내용과 수익적 지출의 내용들 많이 읽어보셨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그 계정들 몇 개밖에 대표적인 것만 해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나온 것들 중에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들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50페이지에 넘어가시게 되면 앞에 부분은 우리 법인세법보다는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들을 써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45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세무조정도 있죠. 시험 문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항목이니까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아까 설명해드렸던 요 내용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계산할 때는 세무조정 없다고 좀 써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상각 자산인 경우에 즉시상각의제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 처음 배우시는 즉시상각의제가 뭔지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사용될 내용들에서 즉시상각의제가 뭔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보시게 되면 만약에 비상각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으로 쓴 그만큼을 송금 비상각 자산인 경우는 송금 불산입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유보 처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인 경우에는 비용 처리하면 세무조정 없어요. 그러나 자산으로 쓰게 되면 그 증가한 자산만큼 그 송금으로 빼주고서 거기 소득처분은 유보 감사라고 처리한다고 앞에 설명해드렸던 그 내용이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잔존가액과 비만가액이란 말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 또는 비만가액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 1,000원으로 비만가액 금액을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이하 비만가액이라고 하는데, 중 큰 거 작은 거, 미니멈 작은 거를 선택해서 거기 당해의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 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송금으로 처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내용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연수 범위, 그 다음에 신고 내용연수, 그 다음에 내용연수 변경,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 내용연수들을 갖다가 변경할 수 있게끔 지금 해주고 있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특별한 건 아니니까 차후에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중요한 게, 지금 상각 방법은 우리가 재무회계 때 배웠던 우리 상각 자산들에 대해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근데 건물 또는 무형자산은 상각 방법 뭐만 적용하고 있어요? 정액법만 적용하고 있죠. 그죠? 근데 보통 이런 그 상각 자산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여기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해서 다 미리 체크를 해놔야 되거든요. 우리 신고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형자산이나 건축물 같은 경우 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무조건 법인세법에서는 뭐만 적용해요? 정액법만 적용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할 때도 건축물이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여기 정액법만 사용해야지 돼요. 그다음에 유형자산은 어떤 거 적용인데요? 정액법만, 아니 정액법하고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지금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방법을 신고해 놓지 않으면 무조건 무슨 방법을 적용해요?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죠. 그러면 봐요. 유형자산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어.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뭘 적용해요? 정률법을 적용해. 그럼 이제 차이가 생기겠죠. 그럼 세무조정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정액법을 사용하겠다. 세무조정 업계 정률법을 사용하겠다. 정률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광업권, 그다음에 광업용 유형자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무신고시, 얘는 차후에 우리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여기 나중에 적용할 때 이거 우리가 조정명세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상각, 이것도 나중에 그 실무 그 우리 작성하는 실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6번에 보시게 되면 상각 범위액의 계산이라고 했죠.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그다음에 신규 자산 취득의 경우 대부분 우리 재무회계 때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의 시부인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용어 때문에 한번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감가상각의 시부인 계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좀 위에다 쓸까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글씨는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글씨는 여기 보세요. 글씨를 다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 자,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산서상에 벌써 반영이 되어 있는 금액이겠죠. 교재에 보시게 되면 거기서 뭘 빼래요? 상각 범위액을 빼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상각 범위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인세법에서 아까 제가 예를 든 거 감가상각비 얼마까지만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한도액
8만 원까지만 인정해 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얼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2만 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얘가 감가상각 범위 한도를 지금 넘어간 금액이라 그러면 비용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뭘로 처리한다? 송금, 불산이 한도액을 넘어갔으니까 송금, 불산이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서는 얘는 지금 외부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얘를 소득 처분은 유보 이렇게 처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금액이 7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한도는 얼마까지 되어 있어요? 8만 원이죠. 지금 우리가 만 원에 대해서 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감가상각한 결과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게 7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차이가 얼마가 나요? 오히려 마이너스 10만 원에 대해서 여유가 더 생겼죠. 근데 얘를 세무조정을 통해서 여기 우리가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냔 말이죠. 얘 송금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결산 조정 항목은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충분히 다 반영하지 않아서 그 금액이 이거밖에 안 나왔다면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결산 조정 항목이므로 결산 조정 항목이므로 얘는 부인한다. 뭘 부인한다? 비용으로서 그 금액을 부인한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게 되면 시인 부조객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 우리부터 너 공부 열심히 하라는데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인정하면 시인하는 거고 부정하면 부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뜻이 그거예요. 시인은 인정하겠다는 뜻이고 부인은 부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두 개 합쳐서 시부인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여기 시인한다. 그래서 시인 부조객. 시인 부조객은 지금 법인세법상에서는 8만 원까지 시인 인정해주고 있는데 지금 만 원 지금 못했죠. 그래서 거기 결과론적으로는 여기 원칙은 소멸시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단기에 발생한 거에서 감가상각비가 한도 금액을 갖다가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세무조정은 없어요. 됐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얘가 2020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지금 송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우리 지금 송금 부인당한 거죠. 얘는 송금 부인이고 됐어요? 송금 부인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여기다 위에다 써볼게요. 2021년이 됐어요. 2021년에 지금 똑같이 여기 7만원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정해주는 금액은 8만원이었다고 가정하게 되면 지금 여유가 얼마가 생겼어요? 만원이 지금 생겨있는 상태죠. 그죠? 이거 뭐야? 만원만큼은 비용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부인받은 게 지금 얼마 있어요? 2만원이 있었죠. 근데 여유가 있잖아. 그래서 만원은 인정해 주겠대요. 이 차이인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얘하고 차이는 뭐냐면 얘는 단기에 발생하는 거예요. 단기에 발생해서 충분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못하면 그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한 만큼은 당해 소멸해 버린다. 더 이상 그 비용으로 송금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년도에 이렇게 부인받은 게 있고 올 다음에 지금
만원의 여유가 생겼다면, 물론 여기서도 감가상각비 충분히 다 당기 거 반영을 못했지만, 얘 전년도에 2만원 부임받은 거 있잖아요. 저렇게 여유가 있다면 이제 다 인정해 주겠다고요. 그럼 8만원이 차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 교재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예외, 그래서 정기 상각 부인액, 얘를 갖다가 부르는 2만 원을 부르는 명칭의 이름이, 얘는 전기 상각 부인액이에요. 이 이름이 전기 상각 부인액이 존재한다면 올해 감가상각비가 지금 충분히 결산 조정상 항목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만원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원은 송금 선입으로 인정해 주겠죠. 이게 비용이니까. 그쵸?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설명해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상각 범위에서 상각 시인이다, 시인 부족액이다, 이런 용어들을 처음 들어보시는지라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거기 451페이지에 상각 부인액이 무슨 뜻이며 상각 시인 부족액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거기 말로 내용 설명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설명 내용들을 읽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양도자산의 상각 시부인액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의제, 그 다음에 즉시상각 의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소액자산이나 단기사용자산이나 자본적 지출에 대한 거, 얘네들은 금액을 송금으로 비용으로 다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항목들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소액자산에는 어떤 게 여기 해당되는지, 지난번 재무회계 때 우리 보통 자산 규모를 봤을 때 유형자산 기록하면서 100만원 넘어가는 거는 비품이라고 기록하세요 그랬었죠. 그 기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100만원 이하 되는 것들은 우리 그냥 소모품이나 비품으로 처리하지 않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비용 처리하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서 그런 금액은 소액자산으로서 비용 처리하게 되면 그냥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기 사용자산,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이 금액들은 비용으로 다 인정을 해 주겠다고 정리를 해 놓은 상황들이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여기 계정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항목들이 중요한지라 전반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고, 여러분들은 요 내용들 천천히 잘 먼저 읽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이요, 454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기로 우리가 TAT 2급까지 배웠던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 있죠. 고정자산 등록하는 걸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지금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용어를 설명해 드렸지만 실기로 입력하는 건 뒤따 간단해요. 왜? 앞에서 입력하는 거 배웠으니까. 근데 제 설명 못 알아들을까봐 얘가 먼저 써드린 거고,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이라고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저기 다음 시간에 여기 배웠던 용어들 잠깐 다시 한번 서는 실기로 한번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